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혁명을 꿈꾼 궁녀로 갑신정변의 주역인 일명 고대소로 알려진 이후석 이야기입니다. 죽기 직전에나 궁에서 나오는 궁녀. 왕의 승은을 입지 못한 궁녀는 여자로는 불행했지만 대궐이란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 항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데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 있으려 노력하거나 시대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궁궐에서 궁녀의 신부는 왕의 성적 만족을 위해 언제든 준비하고 있는 공식적인 성 파트너들로, 그녀들은 궁녀로 입적되면 죽을 때까지 왕 이외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궐은 수백 명의 내시들과 별감들이 있었고 종친들과 공신들이 자주 출입해서 언제든지 남녀 사이 정분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 모든 접촉들은 불륜이고 불법이었습니다. 오직 궁녀들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은 왕 혼자로, 왕과 동침을 했다면 침실에서 나올 때는 치마를 뒤집어 입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왕과 성관계를 했다고 과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치마를 뒤집어 입는다는 의미는 하룻밤 왕에게 만족을 준 대가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왕의 사랑을 받은 궁녀는 바로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궁녀들에게 승은을 입는 것 말고 가장 되고 싶은 것은 바로 궁녀 가운데 으뜸인 제조상궁으로, 궁녀 중 단 한 명인 제조상궁은 인품과 학식을 동시에 수반하고 리더십도 갖춰야 가능한 직책입니다. 궁녀 가운데 제조상궁 다음 자리가 바로 부제조상궁으로 각종 대궐 수라간의 물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직책이며, 다음으로 권세를 누린 궁녀는 대령상궁, 일명 지밀상궁으로 불리는 궁녀입니다.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어명을 전달받는 지밀상궁은 왕의 잠자리를 보살피는 상궁이니 그야말로 궁녀 가운데 가장 승은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여인들입니다. 또한 보모상궁이라 불리는 궁녀는 일명 아지로 불리며 일종의 유모로 왕의 자손들을 돌보는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궁녀 이외에 무수리, 비녀, 의녀 등이 궁궐일을 도왔습니다. 무수리는 궁녀들을 도우는 직급으로 그야말로 새순물을 떠다 바치고 부를 때는 마귀를 하는 여자들로 궁궐에서 살지 않고 출퇴근하며 급료를 받았습니다. 역대 무수리 중에서는 드라마 동의로 알려진 영조의 어머니가 가장 유명한데, 궁녀들의 종이나 마찬가지였던 최씨가 왕과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임신을 해서 영조를 낳은 것입니다. 의녀는 태종 6년 부녀자들의 진맥을 위해 의녀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생긴 직책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왕비와 후궁들의 출산을 돕기도 하고 여순경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녀들도 원래 신분은 기생이라 궁궐 잔치가 열리면 무희로 돌아가 춤을 췄는데, 방출된 궁녀를 건드려 탄핵을 당하는 공신이나 종친들 사례는 자주 실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출된 궁녀 외에도 대궐에서는 간혹 궁녀들과 별감, 궁궐 나인들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발생하곤 했고, 궁녀들은 다른 남자들과 불륜뿐 아니라 궁녀들과 동성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궁녀들끼리 하는 동성애를 서로 마주보고 우정을 나눈다는 뜻의 교붕이라 부르며,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한다는 뜻의 대식이라 표현하기도 했으니 이름부터 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녀들은 내시와 달리 신체적 불구자들도 아니며 성욕이란 감정만 억제된 여자들인데 그런 감정이 막는다고 없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궁궐에 입궁해 한창 어여쁜 20살 꽃다운 나이에도 궁궐의 높은 담에 갇혀 지내야 했고, 죽기 직전에야 대궐 뒷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병에 걸린 궁녀는 창덕궁 뒷문인 요금문으로 대기하고 있던 가마에 실려 비로소 바깥 세상에 나와 궁녀들이 대궐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나 가능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궁녀들은 남의 눈을 피해 가마에 태워 궁 밖으로 나와 궁녀들이 사는 마을인 오늘날 서대문구 가련동인 궁말로 보내졌습니다. 구한말 개혁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고종 22년인 1884년은 나라가 외국에 여러 이권을 내주고 있는 시절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청년 그룹이 주모를 한 일대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10여 년간 끊임없는 준비를 거친 끝에 벌인 정변이었는데, 김옥균은 20대부터 개화를 실현하고 일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 중국의 새로운 사조를 전해준 오병석과
오경석이 전해준 책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나라 개혁에 활용하려 한 흔히 유대치로 불리는 유홍기가 청년들을 끌어들여 개화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박 교수에게서 개화의 중요성과 세계 사정을 배운 김옥균 등이 수표교 언저리에 있는 유흥기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청년 김옥균은 그 중에서도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열렬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먼저 군인 포섭에 나서 장교 신중모, 하사관 이인종 등 10여 명을 끌어들였으며 종로의 금은방 주인을 포섭해 자금을 염출했고 내시궁녀도 포섭해 궁중의 동정을 엿보았습니다. 1881년 4월에는 군제 개편이 이루어져 별기군을 두어 신식훈련을 시켰으며 이어 무의영, 장위영을 설치해 외국의 군사기술을 배우도록 장교를 파견했습니다. 이 일들은 개화파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개화파들은 이들 군인을 자기 세력으로 키웠는데 그해 겨울 김옥균은 스승 강희와 함께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일본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김옥균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유학하고 있던 장교들을 끌어들였는데 신중모 등 14명이 일본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김옥균 등은 모임을 갖고 개혁의 필요성을 토론했습니다. 1883년에는 개화파들이 주장하여 경기도 광주에 별군영을 설치했고 이모 군란 때 해산된 군인들을 끌어들이고 지방에서 모집해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별군영을 편성했습니다. 별군영의 지도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개화파의 핵심 세력들이 맡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중모, 김봉균, 이인종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룬 그들은 충의계라는 새로운 비밀결사체를 만들었는데 충의계의 조직이나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의계는 충성과 의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쓰고 있으니 일단 온건해 보였지만 이것은 위장이었거나 적어도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는 충과 의를 지킨다고 표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충의계원은 거사를 앞두고 비밀 아지트에서 모여 구체적 행동계획을 짰는데 이들이 일선 행동대로 청년 군인만이 아니라 고대수 같은 궁녀도 비어 있었습니다. 고대수라는 별명을 가진 거인 궁녀. 조선 궁녀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 중 하나가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고대수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인데 비변사 등록의 갑신정변 연루자로 궁녀 이우석을 잡아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이우석으로 보이는데 고대수는 중국 4대 기서 중의 하나인 수호전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이자 여장부로 별칭은 모대충으로 문자 그대로는 큰 벌레를 뜻합니다. 은유적으로 암호랑이를 가리키는데 수호전 108성 가운데 101번째로 소설에서 고대수는 짙은 눈썹, 큰 눈, 통통한 얼굴, 두툼한 허리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머리와 팔목에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해온 것처럼 주부 역할에 안착하지는 못했고 종종 싸움을 하는 남성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창과 공과 같은 무기들의 전문가로 동시에 30명의 남성과 겨룰 수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심지어 남편을 두들겨 패기도 했던 여자입니다. 이런 고대수의 이름이 조선 말기 고종 때의 개화파 궁녀에게 별명으로 붙여진 것은 힘이 남자보다 강한 여장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별명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궁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명성황후 민씨의 궁녀 나인인 송씨의 소개로 궁에 들어온 것이라는데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나고 5년 전에 궁에 들어왔다니 1879년입니다. 명성황후는 항상 신변의 위험에 노출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람한 체격의 여인 고대수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겸호궁녀로 이용했습니다. 민비는 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데 민비의 적으로는 정치적 라이벌인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시국관을 달리하는 개화파들이 있었고 무라비 민승호가 폭발물에 폭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경호를 엄하게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사진이나 초상화를 찍거나 그리지 못하게 했으며 주변에 건장한 내시 또는 궁녀들을 배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대수였습니다. 고대수라는 이름은 돌보아주는 큰 아주머니라는 뜻으로 여자들은 이름 대신 대수나 소사, 성녀 등으로 곧잘 불려 그녀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며 나이는 당시 42살이었습니다. 신체가 크고 건장해서 남자와 같았고
힘이 세서 남자 대여섯 명을 한꺼번에 해치울 수가 있었는데 김옥균의 첩자 역할을 10년 동안 했다는 기록을 보면 전부터 의식이 깨어있던 여인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고대수가 어떤 통로로 개화파와 연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부터 내통한 궁녀로 개화파를 지지하고 궁중 일을 이들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비밀이 지켜진 것으로 보아 치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김옥균이 직접 쓴 갑신일록의 기록 이외에는 그녀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균은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적에 이미 정변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부하 탁정식을 시켜 서양 사람에게서 폭약을 사오게 했고 폭약을 대나무통에 넣어 고대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명전에 숨어있다 바깥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신호로 통명전에 불을 지르기로 약속했는데 통명전은 국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곳이라 평상시에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일단 우정국 낙성연회에서 주요 인사를 처치하고 궁궐로 들어가서 국왕을 데리고 나오기로 해서 임금의 침실 지킴이도 자기네 세력을 배치했는데 고대수도 한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1884년 12월 4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인 우정국이 문을 열어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모두 그곳에 정신이 팔린 상황에서 이우석이 창덕궁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날 밤 착착 일이 진행되어 김옥균 등은 평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들어가 임금의 침실 앞까지 이르렀는데 평복으로 입궁한 것을 본 내시 유재현 등이 꼬치꼬치 따지자 김옥균은 소리쳤습니다. 지금 국가가 위란에 처해 있는데 너 따위 황건무리가 무슨 말이 많은가? 김옥균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배하라고 민란이 일어났으니 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고종은 김옥균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창덕궁 왕의 침전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져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폭발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우석이란 궁녀로 창덕궁과 연결되어 있는 창경궁의 내전인 통명전에서 불이 나는 것을 신호로 그녀가 대나무 통에 숨겨두었던 폭약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폭발 소리에 놀라 명성황후와 고종은 창덕궁을 떠나 지금의 현대그룹 사옥 뒤편 경우궁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고종과 명성황후는 경우궁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창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곧바로 청나라 군대 공격을 받아 갑신정변은 꼭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는데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고대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약 40명의 사람들은 죄인의 몸으로 형장이 마련된 곳으로 끌려갔는데 그 죄인들 행렬에 고대수도 있어 산발머리를 한 여인이 광화문 거리에서 포졸 4명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행인들이 따라오며 핥히고 머리채를 잡아채며 어떤 사람은 돌까지 던졌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인 비극의 여인이 김옥균과 내통하고 개화파에게 왕실 정보를 제공했던 이우석이었습니다. 키가 7척의 장신이요 힘이 장사여서 벼 2섬을 겨드랑이에 끼고 유유히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고대수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녀 이름 뜻이 얼굴이 흉하게 생겨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뜻이었지요. 조선의 마지막 상궁인 서묵염씨의 증언인데 당시 고대수 나이는 42세로 10년 동안 개화파의 첩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궁 근처에서 폭약을 터뜨려 왕이 경우궁으로 대피하게 했던 갑신정변의 핵심 인물인 이우석이란 여인에 대해 대중들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여인이라며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김옥균의 3일 천하 실패로 광화문에서 왕십리까지 명패의 대역죄인이란 글을 걸고 종로통을 지나갔는데 민중들이 던진 돌에 수구문을 지날 때는 머리에서 피가 흘러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왕십리 부근을 지날 때 군중들이 빗발치듯 던진 돌멩이를 맞고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쓰러진 그녀의 몸에 수많은 돌들이 다시 쏟아져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무더기 속에 그녀는 두어 번 꿈틀대다가 이내 잠잠해졌는데 그렇게 그녀의 시신은 돌무덤 속에 갇혔고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랜다는 신당도 세워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종의 지밀 상궁이었던 조화서 상궁에 따르면 그녀는 칠척장신의 바지랑대에 옷 입혀놓은 글 보기 드문 흉물로 그 흉물스런 외모 때문에 궁중의 앵마기로 뽑혀 있고 난 무술이었다고 합니다.
민비는 궁중에서 자주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는데 이때 앵마기가 등장한 것으로 그녀는 이 구판의 앵마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중의 각 처소에 배속되어 물깃기, 빨래 새순물 떠올리기, 불떼기 등 자비를 도맡아 하는 자몇부 궁녀가 바로 무수리로 궁녀 가운데서 최하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고대수는 어떤 경로로 무슨 생각에서 개화파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선 그의 특별한 외모가 그로 하여금 평범한 아낙네로 살고픈 소망을 일찌감치 포기하게 했을 것이며 궁녀가 되어서도 눈총받는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비록 왕비의 총애를 받았지만 앵마기 고대수의 궁중 생활이 순조롭고 평탄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미래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고통과 한이 고대수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를 꿈꾸게 하고 우연한 기회에 김옥균과 연이 닿아 개화파에 동참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될 뿐입니다. 개화파는 구문명타파, 3인평등, 여성의 개화를 소리 높여 주장했으니 개화파야말로 자신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실체라고 고대수는 생각했을지 모르죠.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청나라의 무력 간섭으로 실패하고 김옥균 등 핵심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했지만 몸을 피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가족, 친척까지 남녀노소 가림없이 처벌당했습니다. 고대수의 최후를 알려주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데 다만 좋아서 상궁이 전하는 고대수의 죽음은 이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대수는 대역죄인이라 쓰인 명패를 목에 걸고 서울지금의 종로인 육모전 거리를 지나 형장으로 끌려갔다. 모여든 군중이 달려들어 쥐어뜯고 핥히어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수구문을 지날 때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앞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치마폭이 떨어져 나갔다. 왕십리 청무밭쯤에 이르러 군중들이 빗발치듯 돌멩이를 던지자 머리가 깨지고 살이 터져 선혈이 낭자하더니 마침내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개화파의 갑신정변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으로 여기에 온몸으로 동참한 궁녀 고대수는 최초의 여성 개혁가라 할 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대수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를 아는 후손도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선 궁중비사 소현세자와 운명을 함께 한 궁녀 개환으로 이어집니다.